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10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2021년 7월 5일날 매도하는 증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평가를 한 다음에 22년 2월 1일날 처분을 했네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요. 자, 7월 5일날 매도하는 증권을 1000주를 5,000원에 취득했으니까 곱해서 500만원이 되겠고요. 보통 예금으로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말에 평가해야 되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을 계산했으니까 자, 차변에는 매도하는 증권 100만원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000주인데 얼마야? 1000주가 600만원인 상태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600만원인 상태를 자, 100주를 3,000원에 처분했으니까요. 100주니까 60만원이 되겠죠. 그쵸? 60만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3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6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처분해서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을 30만원에 인식해야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잔액이 있으니까 자, 이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00%인 거예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1000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팔았어요? 이 중에서 10%인 100주를 팔았기 때문에 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을 이 100개에서 그쵸 10%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을 10%만큼 처분 비율이 10%잖아요. 10%만큼 줄여주시고 나머지 차액을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기에 친절하게 10만원, 20만원 밖에 없죠. 만약에 20만원, 30만원 있었으면은 30만원 고르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수익 인식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 수익 인식식이 보시면요. 자,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제어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위탁 판매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 판매는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고 이 수탁자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제3자인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할 때예요. 그래서 언제 인식하는 거예요?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냐면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수익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점이 수익 인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서 인식해야 되겠고요.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하면 되겠고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회계 추정이 있고 회계 정책이 있고 회계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전산세무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회계 정책은 무조건 재고자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회계 정책은 재고자산밖에 없다라고 암기를 해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소급법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이다. 그리고 자, 요거 유의사항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이것만 외우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1번,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돼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그렇겠죠. 2번,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보시면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추정의 변경. 자,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 맞고요. 회계 정책을 변경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당해 회계 연도가 아니라 뭐다? 정기 재무제표부터 재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법은 자산의 내용 요소 동안 일정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후년 소도 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암기를 해주셔도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뭐냐면, 자, 중단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엄청나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 자산을 안 쓸 때, 엄청 명백한 증거로 자산을 안 쓸 때가 언제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처분이 확정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산을 처분할 거야.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을 같이 하는데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에 쓰이는 설비가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갑자기 뭐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얘가 A 사업부가 쫄딱 망했어요. 내가 주 수출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제품을 생산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스몰 a라는 설비는, 이 설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하지 못하죠. 자, 그런다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안 한다? 중단 안 한다. 무조건 감가상각 끝날 때까지 상각해야 돼요. 이 설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설비, 이 스몰 A를 무조건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거를 판매할 거야. 나 이거 무조건 판매할 거야. 그래서 내가 계약도 맺었어. 몇 월 며칠 날 이걸 판매하기로 계약 맺었어. 그런 게 있을 때만 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처분 예정의 경우에만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5번 아래 자리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볼게요. 1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사품은 도착을 해야지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안 되겠고요. 2번 구매자가 매입 이사를 표시한 거는 기말재고자산에 어떻게 되죠? 포함이 안 되죠. 얘도 내가 매각하기로 한 거니까, 그쵸? 내 거가 아닌 거가 되겠고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성품은 내 재고자산이 되겠고, 담보로 제공한 것도 여하튼 내 거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에 200 또한 900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40만원이다. 당예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당예만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원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특강도 했었죠.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정 배부율이죠. 그쵸? 그럼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배부 차이가 있네. 이 배부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 노무 시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이 100만원 있으니까. 그쵸? 금방 풀 수 있겠죠. 그쵸? 해볼까요? 자, 100만원에 있는데 얼마 차이예요? 실제 배부 기준이 35,000시간인데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 차이 났어요? 40만원 과대 배부니까 과대일 때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14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40만원에 35,000원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4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 주한라는 직접 배분법이 나오는데요. 되게 잘 안 나오는데 보통 단계 배분법이나 상호 배분법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 배분법 나왔죠. 직접 배분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보조 부문에 바로 1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비 부분은 이 30만원을 바로 조립이랑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쵸? 동력 부분도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쵸? 이 30만원을 이거 두 개의 비율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동력 부분도 25만원을 얘네 두 개의 비율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조 부문에 있는 직접 배분법의 경우에는 보조 부문에 있는 요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다. 지워놓고 그대로 배부만 하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절단 부분이 있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보조 부분과 배분없이 바로 배분하니까 30만원에 60%에서 18만원에 25만원에 40%에서 10만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18만원에 10만원이니까 28만원이네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눈으로 풀 수도 있고요. 해설을 하자면 30만원에 60%에서 18만원에 25만원에 40%에서 10만원에서 28만원 이렇게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28만원이 아니라 이 28만원에 그쵸. 총 원가니깐요. 이 90만원까지 더해야 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4번인 118만원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8번 단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원래 쉽게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공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원래 문제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힌트가 있으면 얘네를 가지고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의 힌트가 아예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죠? 기초제공, 기말제공, 그리고 매출원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기초제품, 기말제품을 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구한 거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 또 기초와 기말을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매출원가 55만원인데 기초제품 재고액이 5만원이고 기말제품 재고액이 4만원이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예요? 그렇죠. 54만원이 되겠습니다. 54만원을 가지고 여기다 넣고요. 기말이 10만원이고 기초가 3만원이니까 그쵸. 그럼 단기총 제조원가는 52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역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수정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제를 위한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을 가지고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법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전공법으로 푼 다음에 제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것까지는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가 중요해요.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지 또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그쵸?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보통 가공비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랑 가공비의 공식이 다른데 지금은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제 공식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공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기초제공이 7,800인데 완성도가 50%고 단기에 45,000개 투입했고 기말제공품이 5,500인데 50% 완성도니까 단기 완성품은 얼마다? 47,300개가 되겠다. 이렇게 역산을 하신 다음에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47,300을 기초에 완성된 거랑 단기에 완성된 거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자, 이렇게 7,800이랑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재료비, 가공비를 나눌 필요는 없고 얘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 완성됐으니까 단기에 완성된 것 50% 3,900개 그리고 39,500개는 100%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기말 거는 50% 완성됐으니까 2,750이 완성이 돼서 완성품 완산량이 46,15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이 발생 원가 얘를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46,150원을 하시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35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게 기말제공품의 원가니까요. 이 35에다가 이렇게 곱하셔서 96,250원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요. 제 공식을 쓰게 되면요. 자,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공비처럼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공식에 넣으신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니까 지워버리시고 가공비처럼 푸니까 얘를 가지고 풀면 돼요. 자, 기초제공품 7,800인데 50%니까 마이너스 3,900 단기 완성량이 47,300 기말제공품이 2,750 완성 퍼센트니까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똑같이 46,150에 똑같이 단위당 원가 구해서 나머지는 풀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제 공식 가지고 푸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냥 정석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왼쪽 거를 가지고 풀이하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10번 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시설을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쵸? 2번 계량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부분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분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항상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다?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3번은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에서 그쵸? 종합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자,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표를 구한다며 이 과표를 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죠.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액공제에서 실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복권당첨금 100만원 초과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권당첨금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얘를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2번 세보다 최소화 관점에서 항부모 공제는 100만원이고요. 부녀자 공제는 얼마다? 50만원. 자, 그리고 소득세 할 때 근로소득 할 때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죠? 경장 부하는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경로는 200, 장애인은 100, 아이고 잠시만요, 헷갈렸네. 자, 경장 부안에서 100, 200, 50, 100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총규모가 500만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죠? 예외죠. 원래는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인데 총급여 500만원인 근로소득은 예외다. 자, 4번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적용된다. 왜 그래요? 그 이하는 별도로 우리가 공제받는 게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자, 이거는 문제는 되게 쉬운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뭐라 그랬었죠? 그쵸, 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냐 마느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를 우리가 법표현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되게 쉽네. 그쵸? 2번이 되겠네요. 근로소득이랑 근로소득은 할 필요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은 해야 되죠. 얘가 해당하는 거예요.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업을 하는 관리가 제한하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몇 퍼센트? 1.3%다. 2.6%는 우리가 개정세법 전이에요. 그쵸? 2021년도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14번 부가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게 되는 때가 재화 공급식이 맞고요. 2번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다른 말로 보다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 공급식이다. 맞고 3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뭐예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뭐예요? 재화의 수입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수입신고를 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입신고 수리일에 우리가 재화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누가 세금에서 끊는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관장이 끊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4번 중간징금 조건부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화니까요. 자, 요 문제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기계장치니까 몇 퍼센트? 25%에 곱하기보다 그쵸? 지나간 과세 기간을 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몇 퍼센트? 5%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쉽죠. 이 공식만 아시면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1과세기간당 25%고요. 취득일자가 2020년 4월 2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2020년 4월 2일 날 취득을 했으면요. 2020년 1기, 2020년 2기, 2021년 1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폐업일자가 2021년 1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과세기간, 두 과세기간. 그래서 이 과세기간이 경과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보기 4번이 0원이면은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공제 받았기 때문에 5,400에 1-25%의 이 과세기간을 넣으셔서 2,7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60만원이 있는데요. 다음에 실추결에서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급을 한 건데요.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죠. 자, 전도금으로 60만원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60만원 했겠죠. 그쵸? 자, 이렇게 60만원을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자, 어떻게 한 거예요? 60만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항공권으로 30만원 쓰고 숙박비를 8만원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2만원을 돌려받은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잔액 22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전도금을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요거 뭐예요?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전도금 60에 여비교통비 38만원, 나머지 현금 22만원, 영업부니까 판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2,000주를 1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380만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주 발행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다고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분명히 얘를 상기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할 거다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예금 얼마예요? 2,000주를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일단 내가 현금이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자본금 늘려야 되겠죠? 자본금이 얼마다? 2,000주에 5,000원이 냈으니까요. 자본금이 1,000만원이 늘어나고요. 자, 원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 차액이 뭘로 해야 된다? 주식 발행 총화금으로 대변에 1,000만원 넣으시면 되겠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80만원 있으니까 얘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3번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장에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취득세 뭐예요? 그쵸?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우선 계정 과목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고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얘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뭐예요? 제조부서랑 영업부니까 제조 판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자 공제금액을 뭘로 넣는다? 예수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예수금으로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제조 영업부의 금액은 다 합계한 요거를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겠습니다. 다음
5번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가액 100만원의 사채를 96만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자, 그래서 사채가 얼마예요? 100만원짜리를 96만원 받고 내가 발행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사채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요런 데에 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 얼마 받았어요? 일단 사채 얼마짜리요? 100만원짜리 발행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96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4만원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넣어야 되는데, 자, 사채 발행비 2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얼마다? 6만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당사의 영업부는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는 거니까 접대비가 되겠고, 서울백화점에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에 아래 전자세금계좌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원 현금을 결제하였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접대비니까요, 54불공에 접대비 하시면 되겠고요. 서울백화점으로 해서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접대비가 330만원인데 50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나머지는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맞춰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800만원짜리고 감가상각 2개 730만원짜리를 영풍에 300만원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좌를 발급받았다.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을 생략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자,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7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300에 팔았네. 그럼 얼마 차익 나왔어요? 23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두시고 분개를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요 11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기계장치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감도액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미수금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보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봤죠? 230만원인 거. 이 분개는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취득가액 기계장치 800만원, 감가상각 2개 730만원이면 재무제표라네. 죄송합니다. 재무상대표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장치 800만원에 감가상각 2개액이 73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매각했으니까요. 얘는 자산이니까 대변에 가는 것이고요.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당연히 차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수금 330만원짜리 발행했으니까요. 받을 돈이 330만원인데 부가세 30만원만큼 인식하시면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검산을 또 해보면 아이고, 검산 제가 안 넣어놨네. 그래서 보면 자, 70만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230만원만큼 이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 임차료랑 건물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영업부니까 판관으로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1000일이고요. 자, 임차료, 건물 관리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매상 미수금이니까 미지급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회계부의 영업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였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왜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그쵸? 자,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 뭐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단서가 없죠. 그쵸? 자, 비용으로 처리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원래대로 하면 뭘로 해야 된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과세 유형 법인카드로 결제니까 57 카드 과세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사과 컴퓨터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황금카드사로 넣어야 됩니다. 그것만 또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거래처를 황금카드사로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55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량으로 입금되었다. 별도의 세금계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대요. 이럴 때 뭘로 한다, 우리가? 그렇죠. 14건별로 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표 유형 14건별로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원래 김정희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5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가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과 공통매입세액 정상 내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매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매입일 때는 당기, 2기 확정에 당기 매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다행히 자료가 헷갈리지 않게 당기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와 면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매입세액 관한 자료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공통매입세액 이거 안 분하는 거죠? 얘 또 공통매입세액 정상 내역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에는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면세사업도 체크해서 넣어야 되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아주 화면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 차례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7월부터 12월이고요. 자, 아까 뭐 했었냐면 면세 있었죠? 3매 공가액이 300에 30만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나는 이거를 면세사업에 썼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에요 라고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의 정상내역이에요. 자, 정산의 뜻이 뭐냐면, 자, 우리가 2기 예정과 확정신고가 있죠. 그래서 확정신고는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것이고요. 예정신고에서는 안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해과세 기간에 뭐예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순서예요. 원래대로 뭐냐면은, 공급가액 기준이 없으면은 매입가액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예정 공급가액, 그래도 없으면은 예정 사용 면적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같은 거는 달라요. 건물 같은 것들은 사용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참고를 알아주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여태까지 그런 거는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그냥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뭐였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55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550만원을 매출액 비율로 나눠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이 550만원을 얘를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총 공급가액이 4억이네요. 그렇죠? 4억인데 이 중에서 면세가 5천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부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 있었냐면은, 187,500원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187,500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50만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부가세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신을 잘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 2억 8천에 2,8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급가액 5천만원과 세액 500만원은 종이를 발급했대요. 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는 뭐가 있었죠? 자, 원래 보시면 자,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죠? 이런 페널티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지원 발급 등 가산세의 1%는 전자유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러한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산세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의 직원이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해 연간 100만원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연간 100만원 상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어디까지래네. 자, 얼마까지예요? 인정해주는 거? 얼마까지? 10만원까지 해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해야 되는데요. 세액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간주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외 간주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90만원을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매상 매출금이 176만원 있는데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대손 나오면 항상 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예정인지 확정인지 봐야 되는데 확정이죠. 그래서 확정일 때만 된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6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볼게요. 수치와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에 세액 1200인데 공급가액 1500만원, 세액 150만원, 승용 자동차인데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되네. 그쵸? 그럴 때는 얘는 보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공급가액 300과 세액 30만원은 거래처 접대 목적이니까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기타 자료 보니까요, 2021년 3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분 매출 330만원 있는데, 자, 2021년 1기 예정신고 시 단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 누락된 거를 반영해서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신고 불성실이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신고불성실은 어떻게 한다? 30만원에 원래 기본이 10%인데요. 얼마예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니까 75%만큼 우리가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감면이 된다. 그래서 7,500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30만원에 10만분의 25에서 90일 곱해서 6,750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7월 24일이니까 이 날짜 계산하시면은 90일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게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01회부터는 얼마다? 10만분의 22가 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하래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얼마예요?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을 생략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또 얘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습할 때 약간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버짓 신고서 들어가서 4월부터 6월이고, 자, 세액에서 발급분이 얼마냐면은 2억 8천인데요. 그쵸?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얼마 썼죠? 90만원. 그쵸? 기타가 90만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얼마 있었냐면은 300. 아이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신용카드 매입이 있네요. 신용카드 아니었나? 잠시만요. 어디 갔지? 네.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쵸?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매출 누락이니까요. 과세, 기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매입 보니까 원래는 1억 2천인데 고정자산 매입이 1,500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1,500을 먼저 여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50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에서 1,500 빼니까 1억 5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억 500만원에 1,0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얼마였냐면은 300에 30이 있었어요. 300에 30 넣어주고,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300에 300에 3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기타 자료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분 330만원이 2021년 1기 예정에 신고시 단순 누락대에서 우리가 포함을 방금 했는데 뭐 해야 돼요? 가산세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가산세를 넣어볼게요.
자, 가산세에 가셔서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지연발급 얼마 있어요? 여기 5천만원. 그래서 이 지연발급을 5천만원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330만원인데 30만원만큼 과소 신고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0만원이고요. 자, 얘는 신고 불성 시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날짜 같은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안 돼서 미리 계산해 놓은 7,500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납부지연 같은 경우는 날짜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30만원 입력하면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이 2021년 4월 25일이고요. 자, 보시면 확정신고 납부일이 2021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자동 90이 나오고 확인 누르시면 우리가 계산한 6,750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겠고요. 나머지 보니까 입력 안 한 건 없네요. 그쵸? 아까 요거 세금계산 신용카드도 위에서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자시국 세액공제는 없으니까요. 세액공제는 생략하기 때문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이 20만 달러가 있는데요. 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정기말 환율이 1,200원인데 단기말 환율이 1,050원이 됐다는 얘기는 나는 뭐예요? 150원만큼, 달러당 150원만큼 뭐예요? 장기 차입금이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차입금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외화장기 차입금이 3천만 원이 없어지면서 나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을 3천만 원 인식하시면 돼요. 3천만 원 어떻게 나오냐면은 20만 달러에 150만 원을 곱하시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 일시상환 조건이면 월할 생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대출 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4년까지인데 만기 때 한 번만 우리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우리 이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죠? 9개월의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그쵸? 2억에다가 곱하기 2.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분의 9 하시면 금액 나오죠? 얘를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한 거를 360을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미리 사용한 소모품은 150만원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200만원 샀는데 150만원 남았으니까 비용 처리 얼마 하면 되겠어요? 50만원만큼만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소모품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구입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소모품 200에 뭐 보통기금을 샀다고 해볼게요. 200만원 나갔겠죠? 근데 이 중에서 150만원만큼 썼으니까요. 50만원을 줄여주시면 150만원 남겠죠? 그럼 나머지 차변에 50만원만큼 썼으니까 50만원만큼 소모품비 그리고 영업부니까 판관이 되겠습니다. 4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에 곱하기 100%를 설정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똑같아야 되는데 자 보니까 지금 얼마 부족해요? 3,200, 1,800인데 3,200 돼야 되니까 1,400 부족하고요. 본사 사무직 같은 경우는 700만원인데 1,800 돼야 되니까 1,100만원 부족하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1,400만원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사 사무직은 1,100만원만큼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채를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가 되겠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400, 1,1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500만원 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단기 법인세 비용은 1,650만원이다. 법인세 중간연회세액이 530만원이 있고 당해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전지수 세액이 70만원이 있네요. 자, 그런데 얘네가 선납세금 계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납세금은 뭐예요? 자산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의 선납세금 530에 70만원 더한 600만원이 오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미지급 세금에서 나머지 차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납세금 600에 법인세 1650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1650을 내야 되는데 600을 미리 냈으니까 나머지 내야 될 세금, 미지급 세금 얼마다? 1050만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원점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김아름과 김가연의 3월분 급여 내역이다. 자, 수당공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급여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요런 게 있네요. 사내대체 원리금, 상황액 요거는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있는 걸 보시고 내가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넣고 빼고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실기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식대는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봤더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보다 비과세다. 야간근로수당,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 직선과세기간의 총급의 김아름은 2,400만원이고 김가연은 2,800만원인데요. 자, 이거는 쉽게 풀면은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금 보면은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로 하려고 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비과세로 넣으셔도 풀이하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자, 세법상 요건이 뭐예요?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만원이고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해주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정액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금액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빼는데, 자,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비과세를 두시고 넣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자격수당은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의 당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사내대출을 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소득 유형을 대출로 넣으셔서요.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거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100회 전산세무 1급의 원청지수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산세무 1급 100회 기출문제에 원천징수 문제 찾으셔서요. 그 강의만 별도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요 100회 이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한 박세무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주택
식비랑 연금저축 그리고 연말정산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었죠? 연금저축은 항상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만족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고 단순히 입력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향후에는 그렇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입력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냥 편하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봤더니 기타 소득인데 아까 우리 이런 문제에서 봤었죠. 복권 담정 소득은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자, 아버지 보니까 2021년 6월 10일 날 사망하셨는데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니까요. 여가 되겠죠. 자, 자녀도 소득이 없으니까 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자, 본인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2일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그쵸? 부녀자인지 한부모인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녀자나 한부모나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보겠습니다. 보험료 봤더니 박세문의 일반 보장성 보험료이고요. 김영호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앞에다 일단은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으니까요.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되고요. 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냐면 자, 보험료도 공제되는데 신용카드까지 결제해주면 뭐예요? 그죠?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위료비는 뭐다? 위료비는 된다고 했었어요. 왜 그래요? 위료비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료비는 무조건 해준다. 위료비는 좀 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해외 위료비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해외 위료비를 지출할 정도면은 얘는 잘 사는 애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세청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과 목적도 안 됐었죠. 네,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700만원에 12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0에서 120을 뺀 580만원만 이따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는요.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수업료가 있고요. 위 금액에는 별도의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급식비를 포함한 110만원을 이따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는요.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장애인이었죠. 아까, 그쵸? 잠시만요. 장애인 맞나? 네.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요거는 장애인에 들어간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원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사용해 보겠습니다. 박세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920만원 있는데 위 금액에는 대중교통 사용료 80만원과 부친의 병원비 700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및 피부과 병원비 2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사용료 80만원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아까 여기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지워주시면 되겠고 피부과 병원비는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분은 어떻게 해요? 2,920에 대중교통 사용분 빼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빼고 120은 어디서 나왔어요? 120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2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237만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 20만원 넣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방 사용분은 217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얘는 그대로 이 정보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원천징수에 자, 어디였죠? 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 자, 박세무였고요. 자, 부양가족이 입력이 돼 있는데 자, 보시면요. 배우자
자,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대로 쭉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뭐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냐면, 자, 장애인 있죠? 장애인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네. 장애인이신데, 장애인복지법이니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자, 연금저축택부터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거를 하나씩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일단 연금저축택 가서 뭐 할 거냐면요. 연금 계좌랑 자, 퇴직연금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부터 해볼까요? 위에 있는 거. 자, 코드가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22221112 납입금액이 200만원까지만 넣어주시면 뒤에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 자 보니까 별도로 없네요. 그쵸? 연금저축 계좌인데 개인연금인지 뭔지가 좀 안 나와 있어서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자 문제 보시면요. 개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연금으로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11112222 납입금액이 420 자 이렇게 넣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연말정산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부터 가볼게요. 자 보험료 봤더니 일반이 6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은요, 아까 아버지가 박세일 씨였는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100만원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160만원에 160만원이니까요, 여기다가 16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료비 볼게요. 자, 일단은, 위료비가 이제 다음부터 바뀌죠. 바뀔 건데, 자, 그거는 이제 개정세법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보니까 박세일이니까요. 어디에요? 그죠? 장애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없으니까 넘어가 가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취약전 아동 얼마예요? 1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얼마예요? 36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 보시면요. 자, 정치자구 기부금이라고 아니고 종교단체 기부금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얼마다? 5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일반 사용분이 아까 얼마였냐면요. 2620만원. 그쵸? 26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불선부카드 얼마예요? 아, 직불선부카드는 없고 현금 영수증이 일반 사용분이 217만원.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얼마냐면은 20만원. 대중교통이 8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쭉 보시고요. 혹시 내가 누락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0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